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관련 토론한 걸 들었습니다. 네. 어땠네요? 네. 서로 위기의 원인 진단이 달라요. 네.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나 사퇴 못한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뭐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까지 열어두고 판단해야 그래, 된다 예.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일단 위기의 원인을 비례대표 총사퇴 찬성 그러니까 총사퇴 권고안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쪽에서는 지난 2년간 2020년 대선 그 총선 이후에 위기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비호감도가 지표로 보자면 비호감도가 상승했다라든지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 상징되는 정치활동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지난 10년간 구조적인 잘못이 굉장히 누적됐다. 특히나 소위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이 포지션 자기 포지셔닝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위기 원인의 진단이니까 해법도 다 다른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부러 정의당 사람들 막 찍어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이중대도 꾸준히 하거나 또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닌 독자성을 꾸준히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했죠. 평상시에는 민주당과 개혁공조라는 이름을 공조를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강하게 선을 긋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조금 설득력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진보정당 제3당이 자기 독자성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독자성이 네. 어떻게 정치 현실에서 반영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사실 진보정당은 제3당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겁니다. 정책은 선명하게, 정치는 유연하게. 신장식 변호사님은 지난번 총선 때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받았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그만뒀죠? 무리를 일으키진 않았고요. 과거에 무리가 소환됐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정치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비례 의원이라면 나는 그냥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 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그냥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의 당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노영현 뉴스인사이다 이슈서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새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 소집에 반대했습니다. 누가? 서병수 전국위 의장. 그런데 갑자기 전격 사퇴했습니다. 비대위는 반대하지만 내가 발목 잡을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 이전하고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죠. 새 비대위 결과적으로는 날개를 단 듯이 쭉쭉쭉쭉 될 것 같은데요. 자, 남은 변수가 있을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선 변호사님? 뭐 쭉 가겠죠. 지금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림이 사실 매우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법원에서 좋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 절차 내에서 다투는 건 별개로 하고 이건 법원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이제 당원부터 바꿔가지고 다시 가겠다는 얘기라서 그림이 매우 안 좋으니까 서병수 의장은 이걸 내가 책임지고 못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서병수 의장이 물러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권리적 거릴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이렇게 제지할 만한 세력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 근데 가겠죠. 안철수 의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고위원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이거를 잡고 흔들릴 자주하는 말씀을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죠.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변호사님은? 이건 뭐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그 첫 번째 단추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잘못 깼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안 풀고 계속 채우다가 단추구멍이 모자라네 하니까 단추구멍을 새로 뚫는 거죠.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 어허. 그렇게 되면 이제 옷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망가지는 게 옷일까요? 뭘까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당 자체가 망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정치적 권위, 정치적 정당성,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까지 이거 다 망가지고 있다. 내부로부터 망가지고 있다. 스스로 자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일각에서 윤핵관 퇴진론이 불거진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어제 폭탄 선언했습니다. 윤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장제원 의원이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없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외부적으로 표명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본인이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스스로가 인정한 근데 건가? 이제 네. 뭐 저는 윤핵관의 핵심 인사라고 보이니까. 근데 지금 네. 사실 윤핵관 내에서도 사실 여러 이렇게 다툼 같은 게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장지현 의원은 임명직하기가 원래 좀 어려워요. 왜요?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문제될 게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실 전면에 나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이거 나오자마자 다시 또 이제 또 아드님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네. 뭐 사진 캡처하기 쫙 돌았는데 이분은 어차피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당직이나 이쪽을 좀 달리셔야 될 분이에요. 사실 이 네. 상황이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생생낸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엊그제 이재명 당대표 만났을 때 원내대표라고 그냥 부르시죠. 복잡하게 길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때 무슨 얘기했냐면 물러나라 하니까 아니 내가 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데 맞아. 1등 공신 했다가 아차 싶으니까 네. 기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죠. 말을 조금. 뭐 1등 공신이라고 얘기했다. 1등 공신이라서 무슨 임명직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내가 자리에 연연하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바로 맞받아친 게 나는 임명직 어디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타이밍이 그렇게 순서가 됐군요.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핵관, 권핵관이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핵관 네. 쪽에서는 권성동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권력의 크기는요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하. 장제원 의원은 네. 라면 끓여줄 때 계란 2개 넣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직책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자, 윤핵관 신기했는데 이제 장핵관, 권핵관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핵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검핵관이 최고다. 그 중에 제일은 검공이어라. 검핵관이어라. 검핵관이어라. 자,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인적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에 같이 갔다든가 민감한 대비 정보가 유출됐다든가 뭐 이런 보안 사고 때문에 대통령 화가 많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적 개편이 촉발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치권 출신 실무진들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답니다. 왜? 검찰 출신들이 칼자루를 딱 쥐고 있으면서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장핵관 라인으로 쭉 되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뭐 누구 라인으로 쭉 권핵관 라인으로 쭉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지금 부들부들 떤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이제 명분은 이건데요. 일단 그동안 발생한 보안 사고가 정말 사고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마인드나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간 게 문제인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마 대충 검찰 출신들일 거예요. 맞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이쪽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뭐 어젠가 민주당 쪽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인사 책임을 져야 될 사람, 그리고 지금 인사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 쳐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길게 가서 그 사람들 나오면 결국은 더 검찰들이 들어오겠죠. 머니틀님께서 잔챙이만 쳐내면 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가장 핵심은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 라인들이 제대로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선자 비서실장인 장제원이 네. 당 쪽 인사들을 조금 밀어뒀죠. 네. 밀어넣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최영범 뭐 이런 분들이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인사는 이원모 비서관하고 윤재순 총무비서, 이원모 인사비서관하고 윤재순 총무비서가 수석 총무비서인가요? 뭐 수석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둘이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원모가 검찰 출신이고 굉장히 이제 윤과 정말 가깝다. 거의 저 삼촌 조카 사이처럼 또는 아버지 아들처럼 뭐 그렇게 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깝대요? 그러니까 뭐 부인들까지도 다 네네네. 두 부부가 다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모 그 부인이 나토 같이 전용기 탔던 분이 이원모 인사비서 부인인데, 근데 이 진짜 인사 라인에서 그러면 이제 이원모 비서가 틀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윤재순, 이원모. 그러니까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 시절에 쭉 넣었던 당 쪽 사람들이 쭉 쳐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소위 윤핵관 그룹이
저는 이 뭐 권력 암투가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위 그 밑에 하급 직원들만 나가는 거지 윤핵관 쪽이 실제로 권력에서 거세된다 그러면 항상 작용에는 반작용, 힘이 작용하면 반작용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들의 권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반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꼬리 자르기 식의 그리고 실제 실무 라인도 검찰 출신이나 검찰 출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이게 무슨 뭐 인적 쇄신이다 이렇게 보기는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대통령실의 인사 조치는 검찰 출신에 대한 경질이나 문책 같은 건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단순히 꼬리털 뽑기식의 인사교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지저분한 잔가지들 쫙 쳐내고 다시 정비하는 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정비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지율이나 뭐 이런 국정 동력에 대한 계속 언급들이 있으니까 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액션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금 사실 그 이상의 그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종부세랑 예산 문제를 어제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뼈 있는 발언들이 오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성과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에 집중할지를 보여준 거죠. 민생 의제를 민생.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예결단과 법안도 그 워크숍 하면서 다 하나씩 맡았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고민정 의원은 노란봉투법, 누구는 무슨 법, 누구는 무슨 법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민생 의제들을 책임지고 최고위원들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네. 해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민생 의제 추진하다가 야 이거 국회가 교착 상태니까 여야 영수회담 통해서 한번 돌파해 보자. 그럼 그쪽에서는 국회가 그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지금 초반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팽팽한 긴장 관계하고 이 대립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네. 힘겨루기 같은 거가 이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선을 당연히. 제압해야 되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사실 아직 평가는 너무 이른데요. 그렇죠. 그 어제 말씀하셨던 여야 투톱의 회동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하고 나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돌잖아요. 이런 반응이나 아니면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저기 이재명 대표가 첫 모임 첫 만남에서 말을 되게 잘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말을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지금 현재 지금 예산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서민적 그 주택이나 관련된 게 5조 얼마인가 이게 삭감이 된 거를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걸 왜 삭감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 뭐 이렇게 논의할 게 많다는 식으로 사실은 그냥 어물쩍 넘어갔죠. 어물쩍 넘어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은 뭐 정책 액션이고 뭐 근데 액션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정치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기 민주당의 중요 정치인들이 각각 민생 의제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의 무슨 액션 뭐 당원존 같은 걸 만들어서 당원 중심으로 그런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초반에 이렇게 좀 세게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상황이 바빠서 그런지 제대로 이 미팅을 준비를 안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조를 요청한 게 종부세예요. 맞아요. 예. 8월 안으로 해결해야 예, 8월 된다. 안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부세예요. 그리고 당신도 공약에서 이렇게 종부세 이게 완화해준다고. 종부세 완화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원내대표 간에 해야 될 얘기를 당대표 왔는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권성동은 종부세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 민생 서민주택, 의제, 예. 주택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지역 화폐 관련된 얘기, 청년 노인 일자리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헤드라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우선시하는 게 뭐냐라는 게 부자 감세다? 상징적으로, 예, 종부세 이쪽은 임대주택 5조
이렇게 탁 붙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 구력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준비를 못했구나. 지금 온 정신이 당내 내분 이거 수습하는 데 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좌관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여튼 간에 그러니까 보좌관이 써왔으면 야 너 이걸 이렇게 써오냐? 야 그렇게 하면 나는 종부세만 생각하는 사람 되잖아. 이렇게 돌려 보냈어야 되는 그래요. 거예요. 예.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몇 선이죠? 3선인가? 모르겠습니다. 4선인가? 3선은 더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예. 구력이 딸린다는 소리를 지금 신재수 변호사가 했습니다. 참네요. 너무 용감한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신재수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이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지금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특검이냐?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이 이 목걸이 뭐 6천만 원짜리라는 6천만 원짜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죠. 3개인가 되죠. 자, 요게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운영위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가 뭐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조영기 의원님. 네, 그 결산 관련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 가지고 질의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야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뭐 6천만 원짜리다, 뭐 1억짜리다 막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거 어디서 났냐? 왜냐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빌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빌리기 전에 그 나토 순방하기 이전부터 계속 차고 다니는 게 뭐가 좀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뭐 팔찌나 이런 것들도 다 합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적도 없다 이러면서 전용기 의원이 지금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또 말이 나왔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권성동 위원장이 제지를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보석 논란을 크게 지금 키우는데 일조를 한 건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정말 빌렸냐? 아니면 거짓말한 거냐? 나는 저런 보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신재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이게 이것도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깨고 계속 고집 부리는 것 같아요. 행정상 실수로 누락했다 하고서 이게 이렇다 그냥 얘기하면 될 걸. 아니다 빌렸다 뭐 계속 그 재산 신고에 문제 없다. 왜냐하면 재산 신고에서 이거 실수했다라고 하면 그것만 실수했을까? 그것만 누락했을까? 이렇게 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팔찌인가? 그게 한 1,600만 원 정도 까르띠에? 이거 티파니? 네. 티파니 1,6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5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빌렸다고 그래야지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500만 원 이하 그래서 뭐 중소 상공인에게 샀다 그러는데 그 꿀팁 1,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꿀팁을 전 국민에게 대방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신재수 변호사님이 그냥 내가 누락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했지만 그게 어려운 게 이분들은 공직자로서 계속해서 남편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본인 소유였다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예전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만 신고한다 그러면 어디서 이게 갑자기 나타났는지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죠. 엄마한테 받았다라고 하든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엄마한테 받았다고 하든가 어머니가 그 돈도 많으신데 그럴까요? 그 엄마가 그거 했을까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김영민 의원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청래 수석 최고 등등등을 이걸 지금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 지도부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현 지도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극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현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이걸 좀 세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사실 지금 이런 논란들이 그런 특검법에 대한,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논란에 대해서 특검까지 하냐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네.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 사실 명물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지금 저기 대통령실에서 이걸 고가, 이게 지금 진짜 빌렸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고가의 고석을 빌려줬으면 지금 아까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적 이익을 제공받은 거고, 그렇죠. 사실 이건 저기 뇌물죄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현직 영부인이 저기 사인으로부터 그런 고가의 조석을 하던 그런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뇌물 여부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수사해? 그럼 특검 가야지. 사실 이런 식의 논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명분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걸 뭐 어떤 식으로든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든 어떻게 하든 정말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모파상 아시죠?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팍 나네요. 가짜인데 자기는 진짜로 알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갚아줬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짜 아니죠. 자, 나야나님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들어온 이건 읽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밤하늘엔 별님께서 4만 원, 5만 원 신발 치마 신고 있고 검소한 것처럼 하시더니만요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비누 엄마님께서 이건 누락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고의죠 이런 얘기 하셨고요. 바라보다님 당근마켓에서 샀나 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민심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딱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좀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알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뭐. 좋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또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안건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일단 만지작 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그 무슨 티키타카를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법사위에서 그 전주혜 의원인가요? 누가 네. 했지? 뭐 이거 물어보고 탄핵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고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주 뭐 재밌어요. 예. 네. 근데 탄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법무부 장관 탄핵은 사실 역사에도 없지 않나요? 쉽지도 않고, 이게 사실 법리 구성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해요.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하고도 마찬가지처럼 이게 결국 탄핵이 됐던 특검이든 됐던 둘 다 정치적 액션인데, 지금 계속 한동훈 장관에 관련해서 계속 뭐가 쌓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바로 탄핵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하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론이 안전 상태에서 계속 가면 설사 헌재에서 이것이 정말 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도 당분간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킬 만한 사연은 지금 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뭐 시행령 관련해서 이 부분일 텐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근데 하나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예규 만든 것도 있기는 해요. 예규 중에도 지금 법령 위반이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규가 있기는 한데, 이걸 직접적인 사유 또는 뭐 재수없다, 건방지다 이거를 사유로 해서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말이 거짓말 많이 한다 이거 가지고도 네. 또 탄핵하기는 어렵거든요.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탄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요건 그냥 뭐 이렇게 만지작은 하되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소위 언더도그마라고 해서 탄압받는 네, 이미지를 쌓아서 다음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치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은 엄청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 되면은 면책특권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그 말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 입을. 그 뭐 많이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에 네. 검찰들 사이에서는 참 말 많이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평가받던 분이에요. 네, 본인이 말을 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자, 그런데 한동훈 탄핵은 사실은 그래서 이 뜨거운 감정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키웠냐?
사람들이 추미애 전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윤석열 총장을 당시에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그분의 인지도가 높아져 갔다. 대통령까지 되게 된 거 아니냐. 이러니까 한동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좀 그 걱정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도그마, 즉 권력이 없는 사람이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러다 탄압받고 하는 게 드라마와 스토리가 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이 권력 서열 2위, 아니 3위, 4위, 2위는 윤 대통령, 1위는 뭐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최소한 뭐 3위, 4위 내지는 2위 뭐 이 정도 되는데 누가 봐도 그런 권력자가 본인이 언더도그마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 탄압받는 소수 피해자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무슨 스토리를 봅니까? 네, 한 장관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에게 막 이렇게 의원에게 뭐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3분 첫 통화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대리를 만들겠다. 자, 이건 안 한다는 뜻 같은데요. 당이 언제 안정이 되겠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사람 모이는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아, 또 밥 먹는 걸로? 뭐 지금 네. 좋은 자리 만들어서 여러 사람 그냥 분위기 좋아지면 뭐 여러 사람 만들어서 자리 한번 만들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뭐 술 한번 먹죠.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사실. 버지니아에서 만났으면 하시는 것 같아. 야, 이거는 이 패널의 입을 저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뭐 대법관 후보자도 같이 거기서 만나시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 얘기. 예. 이거 언론에 나온 거예요. 사진까지 나왔잖아. 갑자기 안 들리는데요, 갑자기? 네.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자꾸 재촉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안해서 좋고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좋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영수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배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보통 이제 기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도주할 우려가 없다, 내지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구속에만 딱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신자식 변호사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무슨 뜻이죠? 아니 뭐 증거 이미 사실 신용카드 범죄 뭐 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증거라는 게 너무 뻔히 다 드러나요. 네. 그 다음에 129곳 또 압수수색까지 다 했잖아요. 네. 더 이상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배모 씨 같이 이렇게 전국적 인물이 됐기 때문에 배모 씨가 네. 도주의 우려 없죠. 오히려 네. 보통 이제 신용카드 범죄 같은 경우 나중에 자기들이 확보한 걸 이렇게 보여주거나 하니까 왜 여기를 갔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도 그 구속되면 소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반 사건 한 2천만 원 정도가 혐의이고 또 네, 이쪽에서는 그렇죠. 180만 원 정도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부 인정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치적 사안이 되지 않았으면 영장을 쳤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정치적 영장 청구의 네, 그럼요. 원칙적인 불구속. 네. 이거 아닐까라고 네. 저는 뭐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배소연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윗선으로 그렇죠. 수사가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건데 하다 못하니까 129곳 압수해봤자 결국 나오는 게 없으니까 연결고리를 못 찾았으니까 배소연 씨로 딱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마저도 지금 기각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지금 일단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되는 죄질 자체가 매우 가볍다. 구속까지 하냐.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증거 같은 거 지금 뭐 아까 구속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다라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김혜경 씨하고 나온
포인트가 있으면 김혜경 씨는 어쨌든 중요 인물이라서 네. 뭐 이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되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생애했던 사람을 먼저 구속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 단계에서 지금 차단이 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거물이 뒤에 있는 게 있다면 구속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됐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처럼 사실 보여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고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고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하나 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김혜경 씨 그 조사가 한 5시간 만에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5시간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처음에 인정신문하고 뭐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 종교가 뭐예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포상받은 적 있냐? 포상받은 적 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조서를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진짜 꼼꼼히 확인을 하거든요. 토시 하나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 앞뒤로 다 빼면 한 2시간 정도 조사받았을까? 실질 조사 시간은. 근데 만약 사실은 쭉 뭐가 조사가 배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꽤 많이 했고 압수수색도 129부터 했고 했으면 진술이 안 맞는다, 뭐 등등등 치고 들어가면 본조사가 2시간 안에 연결고리를 찾는 조사가 충분히 사전적으로 뭐가 준비가 돼 있다면 2시간 안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못 실제로 찾았다?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한두 개 찾았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치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잎크루바님께서 2만 원이나 쏘아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뭐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신대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이랬더니 우리 망둥이 저경님께서 노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노변이 약해져요? 루시님께서 영희는 쫄보다. 제가 요즘 꿈을 꾼다니까요. 엄청난 절대자의 꿈을.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론스타 결정이 사실은 좀 핫했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막 그냥 흐지부지 워낙 오래된 얘기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흐지부지 그 잘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막 이런 느낌이 팍 나요. 자, 지난 2012년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을 이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받쳐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좀 중재소에 넘어갔는데요.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자, 지금 이게 넘어간 데가 ISDS, 판사가 아닌 변호사나 대학 교수 등 외국의 민간인이 보수를 받고 판정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어제 그 결정에 대해서 한번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오래 걸린 거는 뭐 원래 이제 재판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재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재판인데 중재인데. 외국에서 네. 어쨌든 외국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외국에서 여기저기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소송을 하기도 했고 이게 그 중재단이 그 양쪽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의장 역할하는 사람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대요. 근데 이게 그 의장 역할했던 사람이 사실 전체를 주도하는데 이분이 진행하는 도중에 1심 상해 사유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사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또 새로운 중재자를 이제 의장을 구해야 되는데 의장이 또 중립적인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쉽게 구하는 게 아니고 또 의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쪽에서 직접 화해를 하자는 쪽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협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결국은 근데 이게 그 양쪽 다 자기 사람들, 자기 중재인을 자기 추천 중재인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는 보통 어려운 구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 늦어진 거는 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맞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는 네. 2,800억 갚으라고 나온 거, 네. 배상하라고 나온 거. 네. 그 결정이 어떻다고 보시냐? 그거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지금 결정문이 지금 우리를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입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소수 의견은 이런 게 나왔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외환은행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스스로가 자처한 거 아니냐 론스타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승인 안 해줬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쪽에서 뭐 추천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온
그러니까 제가- 세 명 예.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두 명은 지금 어제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그러니까 건데. 그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매각 절차가 지연됐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법무부 쪽에서 우리 나온 뭐 그쪽 설명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인정이 돼서 네. 저쪽이 주장하는 금액의 절반 이하로 깎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를 제가 이제 대책 사유를. 어떻게 해설을 하는 게 좋을까죠? 이걸 이제 쭉 지켜봤는데 나름 저도. 근데 한동훈 장관의 기자회견문을 중심에 놓고 해설을 하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겠다. 어제 아우 스타 됐습니다 한 장관. 나 정말 기자회견 그 보다가 와 정말 정의의 사도 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네. 6조 대비 2,800억이라서 엄청나게 잘한 거다. 4%로 4.6%로 깎았다. 네. 94%를 95점 뭐 몇 퍼센트를 날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소송은 한 7천억 원짜리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6조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중에 6조 중에 3조 약 2조 9천억이 뭐냐면 론스타가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거예요. 그 액수의 청구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이기고 나면 벨기에와 한국에 세금 내라고 할 텐데 세금도 한국 정부가 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세금이 2조 9천억을 청구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얘기. 각하시켰죠 그 부분. 예, 그거는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왜 7천억에서 7,700억 원짜리 소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핵심적으로 인정된 게 뭐냐면 하나은행에 되팔 때 한국 정부가 지연을 해서 한 7,700억 원 정도 낮춰서 팔 수밖에 없었다. 원래 4조 몇 천억이었는데 3조 몇 천억으로 해서 7,700억 정도 손해를 봤다. 요게 쟁점이 된다면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중에 절반이 인정이 된 거예요. 일단 한국 정부가 이거 지연한 책임 있네? 근데 론스타 니들도 그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50% 과실상계 해서 니들도 50% 책임 해가지고 2,800억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6조짜리를 2,800억에 내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얘기는 사실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세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이건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거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중재재판부가 뭐 원래 3명인데 2명이라든지 또는 뭐 중대하게 뇌물을 어느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한쪽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가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 결여가 확실할 때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한동훈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혈세를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1심 끝나고 항소심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다 오면서 5천만 원 쓴 게 생각이 팍팍 나는데요. 그 내용은 밝혀주지 그 않았습니다. 다음에 실제로 또 이 정보 공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상호 비밀 유지 약정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재판 끝났어요. 비밀 유지 약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밀 유지 약정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시작을 할 때 이 네. 비밀 유지 약정을 써요. 근데 비밀 유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게 했는지도 한국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론스타가 이 소장 냈던 것도 한국 정부에서는 달라고 해도 안 줬는데 론스타가 공개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 론스타는요, 2012년 11월에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룩셈부르크 투자 보장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ICSID 여기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자자 중재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쟁점은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그다음에 조세 아까 신장심에서 말한 것처럼 조세를 도대체 누가 내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장래에 내야 될 조세까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각하시켰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손해액을 청구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손해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건 전부 다 대부분 각하 기각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좋다. 한국 정부 이렇게 2,800억으로 막았으니까 잘했다고 한다면 공개해라. 니네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뭐라고 방어했는지 내놔라. 왜 공개 안 하냐? 이게 첫 번째 경실련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경실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방어용으로 말했어야 될 부분을 왜 니네가 말 안 했니? 한국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제대로 어필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뭐 한덕수 총리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국민 혈세를 아끼려고 했으면은요 누가 국가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했는지 원인 제공자 그 행위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 구상을 통해서라도 이 혈세 나가는 것을 제대로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책임 여부를 검토를 했어야 되고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이런 정도 저는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걸리는 사람이 추경호예요. 네. 지금 사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게 액수가 얼마가 결정됐고 이거는 사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사실 이 중재 구조상 일부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이 정권에서 결과가 나온 거지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치 세력의 문제로 갈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사건이 왜 벌어졌고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문제되는 게 한덕수 그다음에 사실 추경호. 당시 결정했던 건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게 이제 외환응이 문제되니까 당시에 수사했는데 결국은 뭐 제대로 무죄 나와가지고 결국 다 풀어주게 됐던 걸 지도에 했던 게 당시 했던 게 한동훈, 이복현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복현 예. 금감원장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이것을 지금 말씀한 산업자본에 넘겼으면 산업자본을 넘기려고 국가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들여다봐야 사안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당사자가 누구냐 네. 책임자가.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그 김앤장 고문이었어요. 고문이었습니다. 2003년에 네. 2003년에 김앤장 고문이었는데 자기는 론스타를 김앤장이 대리하는 줄 몰랐다라고 전혀 얘기를 해요. 몰랐다고. 네.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그래놓고 네. 그 국제중재재판에 한덕수 총리가 증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다. 라고 이 중재재판에서 증언했어요. 한덕수 네, 총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내부자 그다음에 등에게. 예. 추경호 같은 경우는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 참여했고 당시 은행 제도국장이었어요. 기재부. 근데 처음에 이거 산업자본이라 인수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썼어요. 네. 추경호 씨가. 근데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 참석하고 난 다음에는 산업자본 아니고요. 인수자격이 있어요. 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시 왜 김지현 그랬냐고요. 금융위원장도 있었네요. 예. 네. 김지현 씨가 그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고 네. 뭐 그랬죠. 예. 자, 예삐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하도 많은데 제대로 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 이의 제기할 수 없지만 일단 취소 신청은 할 수 있다는 거, 취소가 받아들여진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부 상대로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에 대해서 집행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거. 과거에 다른 예에서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기로 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